대한민국 국회의 뿌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준비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에 동참을 했겠는가? 그랬더니 84%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84%라는 수치도 뭐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본 먼저 가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새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배동성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예. 정말 우리 뿌리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했었어요. 근데 역시 알고 가는 게 좋겠다.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우리 신영일 씨도 보고 너무 좋네요. 네. 정말 모처럼 만에 만나고 우리 아비가일도 저랑 방송을 좀 했었는데 정말 모처럼 만에 만났어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워낙 뭐 퀴즈도 잘 맞히시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수업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세요? 국사, 역사 뭐 이런 거. 근데 오늘 조금 공부해 보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국회에는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자주 왔었죠. 자주? 네네네. 자주 오실 일이? 이쪽에 국회의원들하고 축구 시합을 저 연예인들하고 많이 했었고요. 국회 안에서요? 네네. 또 여기서 또 하는 그 CEO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여기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자주 오고 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 할 일을 하고 국민들에게 웃음 주는 거가 제 꿈이죠. 네. 그럼 이 국회라는 장소가 굉장히 친숙하시겠네요. 집 가깝고요. 5분이면 오니까 여기는. 네. 어쩐지 오늘 앉아 계신 모습이 그렇습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저희 집 안방 같고요. 편안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원래 그 자리에 이병진 씨가 앉아 있다가 오늘 저 배동성 씨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병진 제 데이터인 거예요? 이병진 씨? 아닙니다. 뭐 저기 저는 제가 그냥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 원래 그 자리가 개그맨 지분이었어요. 지분이었는데 그럼 역할은 저는 웃기고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웃겨달라면 이병진 씨도 그렇게 많이 웃기질 못했어요. 우리 이병진 후배는 조금 점잖고 좀 말도 천천히 하면서 좀 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네네. 사실 저 이병진 씨 나온 방송을 보셨죠? 한 번 봤어요. 지금 모니터 하느라고 앞부분만 5분 정도 봤더니 말을 안 하대요. 네. 그 지난 1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역사 중에서 이 부분이 나는 정말 마음이 가고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부분 딱 찍어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100년의 역사 중에요. 저 상해 가면은 늘 들리는 곳이 상해 임시정부예요.
가보면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런 과정에 이 어려움 속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독립을 해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죠. 그렇군요. 그 역사 현장에 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자, 아비가일 씨. 그 지난 10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쭉 봤을 때 진짜 이런 부분은 내 마음속에 남는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독립운동을 굉장히 오랜 동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1년, 2년, 몇 개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독립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하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 커다란 벽이 무너지지 않아도 계속 그걸 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와 진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독하게 열심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면. 좋습니다. 덕원 씨는 어떤 부분이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을까요? 저희가 배워온 수업들에서 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참 의미 있는 현대사의 흔적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3.1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 어릴 때 공부하거나 뭐 지식을 얻을 때는 참 과거 일이구나, 우리가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10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요즘 같으면 한 사람의 생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먼 일이 아니구나, 먼 과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1 운동이 또 올해는 특히 또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약도 바르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걸쳐서 사람이 이제 낫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상처를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정말 급성장을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마 이렇게 비약적으로 100년 안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우리 어르신들이 읽어내 주셨고. 맞습니다. 지금 배동성 씨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병진 씨가 한 3, 4주에 걸쳐서 얘기한 것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임시의정원이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한 입법기구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의정법 6조에는 무엇이 있냐? 임시의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고요? 독립운동 정당. 근데 정당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퀴즈 프로그램 같아요. 임시의정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의원, 의장, 위원, 비서고. 그 네 가지가 국회를 구성하는 네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나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재호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독립운동사 연구를 오래 해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였습니다. 제가 요 다음 시간에 강의하실 단국대학교 한시준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 한시준 교수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부대인 한국광복군 연구로 학위를 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진영일 MC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김용달 독립운동사 소장님. 제가 그분 뒤만 쫓아다녔습니다. 김용달 소장님하고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예. 김용달 선생님이 그러다가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네. 저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독립기념관으로 직장을 옮기고.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런 신영일 씨, 네. 저 우리 박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어떤 부탁? 네. 오늘 정말 강의를 잘해주시면 네. 독립기념관 안에 햄버거 가게 있을 거예요. 땡때리요. 아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아시죠? 네. 거기 사장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배동성 연세가 꽤 회식을- 되시나 본데 회- 저도 그 사장님을 아시는데. 예예 네네 예. 보기보다 연식이 좀 있어서 예. 회식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의. 지난번 소장님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순대를 사준다고 했는데 네네. 배동성 선생님 또 저희한테 또 사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그때 저 소장님 나오셔서 아비가일 씨한테 예. 독립기념관 방문하면 병천 순대를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예. 오늘 저 세 분 중에는 아비가일 씨가 소장님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오세요. 꼭 만나서 말씀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천 순대 사드릴게요. 네, 아직 못 갔잖아요, 그죠? 아직 갈 예정입니다. 예, 갈 네, 예정인 근데 거죠. 4월 예. 15일 전에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제요? 4월 15일 전에 오셔야 됩니다. 서둘러야 되겠네요. 4월 15일 정년퇴임이라서.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러면 4월 제가 10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 4월 15일이면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른 가야 되네요. 아닌데 그분께서 그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 아비가일 씨는 그게 기한이 정해진지 모르고 네. 아무 때나 가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4월 15일 전에 가면 소장님이 병천순대 사시고 그 예. 이후에 가면 위원님께서 예. 병천순대 사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한은 무한정입니까? 저는 아직 정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네.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활동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19년 9월 17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제 6회 임시의정원 사진인데 이 사진이 1919년 임시의정원 4월 10일 제1회 임시의정원은 4월 10일 날 열렸습니다. 근데 현재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사진이 이 사진이라서 우선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 10시까지 열렸습니다. 거기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지만 그 의원들의 법적 대표성이나 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한 원칙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수립 당시에 모이신 분들은 29분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무슨 선출되었거나 뽑혀서 모이셨던 분들이 아니라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모이신 거죠. 네. 죄송한데 강의 중에 사진을 보니까 네. 거기 사진에 나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양복 다 입으셨죠? 정말 지금 패션 이렇게 입어도 멋쟁이 소리 들을 정도로 이게 네.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네. 독립운동을 해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업신여김을 안 당합니다. 중국에서 또 광복군 하시는 분들도 다들 정장 맞춰 스타일이 입고 엄청 좋으세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저 임시정부 침체를 겪을 때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상해 아까 가셨던 그 뒷골목에서 배추 모아갖고 배추 씻어갖고 광락연 여사가 그거 김치 절여갖고 먹고 그렇게들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인사치레는 꼬박 저 프랑스 영사관에다 인사치레는 꼭 하고 우리 잘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따지신 것. 언제부터 선출직이 됐냐? 이 임시의정원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선출직으로 되는데 임시의정원법이 무엇과 같은지 혹시 배동선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이죠. 헌법은 임시헌법과 같은 거고 네네. 임시의정원법은 임시의정원이 현재의 국회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법. 국회법.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밝혀놓은 거고 네. 국회법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들어놓은 것.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수립되면서 임시헌법을 만들었고 수립 당시에는 임시헌법만 있었지 임시의정원법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이제 19년 4월 25일 날 개최된 제3회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의정원법을 만듭니다. 여기서 임시의정원이 어떻게 구성되냐?
그리고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그냥 주먹국으로 회의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그걸 3회 때 만들었을까요? 처음 모였을 때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 모였을 때는 이제 비밀리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그때는 3.1운동 이후에 각지에서 이제 국내에서 특히 많이들 피신들 또 오죠. 그리고 상해는 활동 공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여기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안고 넘어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29명이었었던 것이 3회 때 보면 70명의 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고 정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임시의정원법은 전부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총강, 집회, 폐회, 의원, 의장, 부장, 위원회, 의사급 제한부터 경위 및 기율, 경비, 부칙 11장 경위하고 12장 경비가 비슷해 보이죠? 경비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말합니다. 저 12장은 돈을 말하는데 이게 현재 국회법을 찾아보면 이 체제가 똑같습니다. 제1조에 임시의정원 제1조 저게 원문입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 의원으로 조직한다. 그러니까 지방 출신의 대표를 뽑는다 이 말이죠. 지금 국회의원 뽑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게 국민의 대표 기구이다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해놓고 의원의 자격에 또 제한을 두었습니다. 23살 이상이어야지 의원이 될 수 있었고 여기 중등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독립운동하면 의병투쟁 이렇게 해갖고 한말 유학자를 상상하시거나 무장투쟁하신 분들 총 쏘고 뭐 이런 분들만 상상하시는데 엘리트들입니다. 양우조라는 독립운동가 그분은 5개 국어가 가능합니다. 미국 유학을 하셨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직물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조국의 현실을 돌아보다가 국내 와서 상해를 망명을 해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니까 또 중국말 해야 되잖아요. 배동 선생님 저 중국 많이 가보셨다고 그랬지만 중국에 상해 말도 있고 북경 말도 있고 광동 가면 광동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광동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통 말도 하고 광동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들 한자는 또 기본적으로 아시죠. 근데 일제시대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도 아시죠. 한 5개 국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광수 또 일본 유학파 아닙니까? 후에 좀 안 좋았었지만은 그다음에 여운형 선생 동생 여운홍 이런 분들도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 그래서 임시의정법 6조에는 무엇이 있냐? 임시의정원의 직권으로 13개. 이 빨간 줄 쳐진 것이 1부터 13가지. 임시의정원이 무엇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법률. 그중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었었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예산, 결산을 심사하고 지금하고 같습니다.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똑같이 임시의정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무원, 장관들, 해외 대사 요거 파견할 때는 해외 외교관 선정할 때는 다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하고 임시의정원 분명히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임시의정원은 입법부, 임시정부는 행정부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임시의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였나요? 사실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고 정말 어려울 때 그냥 흩어져서 독립운동 곳곳에서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네. 독립운동을 하되 이제 정부라는 형태를 구성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독립운동 당시에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정당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정부를 수립했으면 그 정부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도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도체제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헌법,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 책임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주석제냐, 주석 부주석제냐 이런 것들을 그 헌법을 만드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 예. 19년 4월 25일 날 임시의정원법을 제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 차례 개정이 됩니다. 9월에. 왜 9월에 개정이 되냐면은 9월 달에 동원 씨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성 정부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러시아에 있던 그 대한국민의회 네. 그리고 상해 함성 정부가 통합을 해서 통합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체제를 개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1919년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는 국무총리가 정부 수반이었습니다. 이승만.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대통령 행세를 하시니까 19년 9월 달에는
정부 체제를 개편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또 바꿨죠. 정부의 조직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개헌.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임시의정헌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헌법이 5차례나 바뀌었기 때문에 임시의정법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임시의정법은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일 변화된 것은 의원 수가 늘어났는데 이제 임시의정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회의를 운영하는 상임위원회. 4번째는 입법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재는 그게 뭐라고 부르죠? 국회 사무처. 맞습니다. 당시에는 비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4가지가 국회를 구성하는 4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은 처음 임시의정법 수립 당시에는 5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경기, 충청, 경사, 전라, 평안, 함경도에서 6명. 662, 36, 강원, 황해, 중국, 러시아, 미국에서 3, 15명씩 해갖고 51명이었다가 아무래도 중국령 교민, 중국의 서관도 북관도에서 많이들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 3명 증원을 하고 러시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 3명을 해서 57명으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각 도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외 동포 사회에서 이제 직접 선출을 했는데 상해만 해도 굉장히 탄압이 심합니다. 일제 경찰이 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뭐 직접 선거냐 간접 선거냐 이런 것들을 갖고 논란이 있는데 형식과 법 절차는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이죠. 각 지방 선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안 뽑힐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됐다고 해서 딱 국회의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도의원 심사위원회라고 새로 도착한 의원 심사위원회라는 게 4인에서 5인. 왜냐하면은 상해 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격 미달의 의원을 걸러내기 위해서 요새 중간걸 선거 관련해서 국회의원 단속증 되면 바로 국회에 등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지난 시간에 당선증도 보셨을 겁니다. 김원봉 당선증 이렇게 해갖고 보셨을 텐데 그 당선증을 의회에 제출을 하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다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합격이 돼야지 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자격은 23살 이상이 되면 의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뀌었네요. 18세로. 예,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언제냐면 40년. 40년이 어느 시기냐면은 이른바 중경시기라고 합니다. 1932년 이후에 임시정부가 피난을 다니다가 정착을 한 게 40년에 중경에 가서 중국 국민당 전 지수도 중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되니까 좀 안정화가 되잖아요. 18세로 낮췄다가 바로 또 바뀝니다. 44년도에. 이때가 되면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규정도 생겨납니다. 헌법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제11조 만 25세가 되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조국 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하고 간단 없이 노력한 광복 운동자 경력 3년 이상. 그러니까 요 자격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의원의 임기도 그 전에는 정해진 2년 동안 했던 것도 있는데 3년으로 아예 못 박아놓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임은. 이제 해방을 앞둔 시점 이때만 해도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해가구나 한 것들을 독립운동가들은 중경에 있는 분들은 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보다도 이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원 자격의 제한, 지위 보장, 나중에 해방 후에도 이게 비상국민회의로 이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당시부터 헌법에 이렇게 의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정원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이랑 권한이 똑같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권한, 그 다음에 국회의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권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 이 4가지 권한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대표를 해서 모든 법령을 공포를 하고 회의 일정, 의사일정이죠. 회의 일정들을 공지를 하고 회의 일정을 조정을 하고 언제 회의를 열지, 언제까지 할지 개회하고 폐회를 선언하는 게 국회의장 아닙니까? 마찬가지. 임시의정은 의장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질서유지관이라는 것들은 국회에 들어서 난동을 부리거나 발언을 방해를 하거나 국회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그런 방청객들이 있으면 아까 경위 있었지 않습니까? 경위시켜서 바로 쫓아냅니다. 경위 그때도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로 청사를 지키는 문지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감독권. 국회 사무처를 감독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에 있듯이 비서국 국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이 몇 분이셨냐? 13분. 근데 20대라 그러잖아요. 여기 3분이 3번이나 의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설명을 했었는데. 뭐 여운용 씨. 네. 그래도 여운용 아시네요. 이동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송병조 선생이라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송병조 선생님이 3번을 했고, 송병조 선생이 아쉽게도 19대 의장이었었는데 42년에 중경에서 돌아가셔요. 송병조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의장을 맡으신 20대 의장이 홍진 선생. 이 홍진 선생님이 3대 의장을 맡았고 임시의정원 인장도 미국에서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4월 10일 날 국회 기증식을 열 겁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국회 도서관 가시면은 1층 대출대 바로 앞에 홍진 선생 기념실이 있습니다. 홍진 선생이 해방 후에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하던 문서, 인장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국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한시준 선생님하고 저하고 홍진 선생이 남긴 기록을 모아서 전집으로 편찬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평전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홍진 선생이 나중에 사용하시던 마우라 뭐 이런 것들 다 전시돼 있으니까 가시는 길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들려서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두 번째 의장, 다음이 이제 위원회죠. 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3가지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법제부터 팔과 교육실업까지 8개로 나눴는데 독특하게 보이시는 게 전원위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위원회와 국회 전체 본회의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게 해방 후에도 있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잠깐 재헌국회 때. 그때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청천 장군. 지청천 장군 재헌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전원위원회라는 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들, 헌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원위원회에서 하는데 국회의장은 그 표결에 참여를 못합니다.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전원위원회 의장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20년 2월달 7회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게 되는데, 각 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이 있어야 되겠죠.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5명으로 합니다. 상임위원회 8개니까 5, 8이 40명인데 7과하고 8과 위원은 같아요. 35명의 상임위원회 있게 되는 것이죠. 56명의 의원 중에서. 그래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합니다. 그리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나 위원장님이 막강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과 법제, 2과 내무 외무, 3과 재무, 4과 군무 교통, 여기까지가 정부 부서입니다. 현재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각 정부 부서에 맞게 이렇게 매치돼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6과는 예산결산위원회, 7과는 청원이나 징계, 국민들의 청원을 접수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징계를 할 때 7과가 운영이 되고, 8과는 교육실업, 뭐 이렇게 해서 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와 동시에 열 수 없겠죠. 당연히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시 의장 또는 다른 의원의 발언은 가능하지만 표결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존속 기간이 한시라는 점에서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구별이 되겠죠. 중경에 정착한 후 2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임시약헌 수계위원회라는 게, 임시약헌이 헌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계라는 게 고친다는 겁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의도 얼마나 오래 했냐. 지금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여기도 총 22회, 42년 11월 달부터 43년. 통과는 언제 되냐? 44년 4월 달에 됩니다. 헌법 개정. 그리고 건국강령이라는 것은 광복 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들을 건국강령을 만들어놨는데, 1930년 조소왕 선생이 단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조소왕 단독으로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다 논의를 해야 된다. 의원들이. 그래서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하자 해서 44년 10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차례 가서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당 단독이 아니라 여와 야가 함께. 근데 그때 결론은 안 났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국회가 운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시의정원이. 아니 이때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어요? 그거 다음 좀 이따 있어요? 10분만 있으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만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서도 깜짝 여당이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지금이랑 왜 이렇게 비슷하지? 요즘에 국회가 너무 비슷하다고 하셔서 네. 진짜 그냥 정말 재미삼아 여쭤본 건데 혹시 그 몸싸움도 있었는지. 몸싸움은 있죠. 국회에서, 네, 의정원에서. 그 설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설전이 회의록이 남아 있거든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설전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여당 야당 얘기할 차례인데 요거 잠깐 말씀을 안 드렸죠. 마지막으로 국회 사무처 4번째 비서국 입법 지원 조직으로서 비서장 1인, 비서 2인, 서기 3인 6명이죠. 지금 국회 사무처 직원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서국에는 의사과하고 서무과, 임시의정은 재반 기록을 정리하고 관리 보존하는 임무가 이제 서무과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회의록이었죠. 회의록도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의록 관리 규정을 또 만들어서 다 관리를 해요. 근데 그걸 32년도 윤봉길 이거 이후에 일제히 침탈로 해서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 나옵니다. 이제 여와 야가 나오는데 독립운동 정당. 근데 정당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정권 아닙니까? 정권 획득. 맞습니다. 퀴즈 프로그램 같아요. 두 분에서 자꾸. 그러면 독립운동 정당이 일반 정당하고 차이가 있다면 최고의 가치가 다르겠죠. 독립이죠. 우선은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잡는 거죠. 그게 아까 배동선 선생님 얘기하셨던 여야가 싸우는 게 44년도 싸우는 게 40년대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지금 집권하는 당이 없는데 어떻게 여당이 돼요? 집권하는 당이 있죠. 그래요? 여당, 한국독립당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다 외우시죠. 아니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집권을 하고 있냐? 나라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일제 강점기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상해에다 세웠잖아요. 나라.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오늘 처음 오셔갖고 조금 나라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아서 지금 계속. 열받지 마시고. 이거 쉽게 말하면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어비가 씨 해외에서 오셔서 정확하게 아시네. 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독립운동사에서 정당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건 1915년 신한혁명당이라고. 좋은 말은 다 들어갔죠. 나라를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 한다, 혁명을 한다 하는 말. 정당이 사용됐고 사회주의 정당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경도 출신의 이동희 선생이 세운 18년도에 한인사회당이라는 것도 이때 조선공산당은 1925년도에 세우는데 벌써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25년인데 18년도에 사회주의 이념을. 근데 이때 빨갱이 아닙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방법에서 이념에서 어떤 걸 좀 더 중시하느냐 했을 때 이제 좌우가 갈리는 거지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을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18년도 임시정부 수립되기 5달 전에 파리 광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파리 광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을 하려고 급조하게 정당을 만듭니다. 그게 신한청년당 상해에서. 이때 영운영 선생이 이 당을 만들어서 김규식 선생을 파견을 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은 임시정부 외무총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죠. 정당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 하는 게 1926년도부터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도 정부로 할 것이냐 정당으로 할 것이냐 갖고 싸웠습니다. 근데 정당을 하면 비밀리에 운영될 수도 있고 조직이 이제 체계적이고 그래서 운영이 쉽잖아요.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정부 감투 자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그래서 이걸 하다가 아니 그래도 정부가 각지에서 정부가 8개나 수립됐어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건 3개만 알고 계시잖아요. 전단 정부라 그래가지고 삐라로 뿌려진 정부만 해도 8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서 당시에 3.1운동 이후의 분위기가 정부다 해서 이제 임시정부로 수립된 것이죠.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6, 7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란이 너무 많이 생겨요. 또 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5년도에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탄핵까지 당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침체가 되죠. 정부로서는 안 되겠다. 이게 독립운동을 이끌고 갈 수가 없겠구나 해서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서시는 게 정부 수립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셨던 안창호 선생이 나섭니다. 그리고 국무령이셨던 정부 수반입니다. 당시에 홍진 선생님.
홍진 선생이 국회의장만 3번 하신 게 아니라 나라의 정부의 최고 책임자도 국무령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이 밖에 나가서 정당 수립운동을 합니다. 좌와 우와 합쳐서. 근데 28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온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상해를 집결하면서 이념 갈등이 심해져요. 이때부터. 더군다나 또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들도 국민당, 공산당 갈라져서 싸우게 돼요. 국공합작이 결렬돼요. 그게 여파가 미쳐갖고 사회주의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나서게 됩니다. 유호 한국 독립운동자 동맹이라고, 유호라는 게 이 호가 상해 강의를 봅니다.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자 동맹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가 갈려다가 나가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민족주의 세력도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정당이 된 게 독립운동 정당이라고 명칭하는데 여기 있는 배동 선생님 맨 밑줄 한국독립당 안 해오셔도 됩니다. 한국독립당이 3개나 됩니다. 여기 한국독립당이 상해에도 있고 만주에서도 한국독립당이 29년도에 또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중경에 또 40년에 통합한국독립당, 중경한국독립당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자료에 한국독립당이라고만 나와도 어떤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을 만들었는데 좌우 통일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1932년 일제가 상해를 침공하고 상해 사변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좌우가 갈라서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32년부터 또 정당 통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당된 게 민족혁명당.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혁명당 당수가 그 전에는 뭘 했습니까? 의열투쟁했죠. 단체 이름이 의열단. 하다가 무조건 쏴 죽여서만 안 되겠다. 한 놈 죽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근데 이 김원병이라는 분이 젊은 친 양반인데 조수왕 선생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젊어요. 독주를 하게 되니까 독주를 한다는 것은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황포공관학교라고 중국 육군 사관학교 나오신 분이거든요. 육군 사관학교인데 그쪽에서 자금 지원을 받다 보니까 좀 자금이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자금이 좀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한국독립당의 조수왕 선생이 탈당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에는 또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에서 또 탈당해서 조선혁명당. 35년 11월 달에는 임시정부 인사들,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하고 피신하고 있던 김구 선생이 합쳐갖고 한국국민당이라고 새로 만들어요. 이게 임시의정원 내에 여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파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정당 이름 몇 개 많이 나왔죠. 이게 또 요 3개가 모여서 한국광복운동단체협회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약칭으로는 광복진선 이렇게 합니다. 이게 37년도에 이루어진데 37년도에 또 무슨 일이 나왔냐면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요. 중일전쟁.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되겠다. 뭉치자 해서 일단 우가 뭉치고 우가 뭉치니까 좌도 뭉칩니다.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이분들은 이제 무정부지지자들, 아나키스트들. 이것도 또 세 팀들이 뭉치고 이분들은 무장조직도 미리 조직을 합니다.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원봉이죠. 김원봉은 민족혁명당 당수이면서 조선의용대 대장까지 합니다. 정당 이름 복잡하고 많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는 건 저만 외우면 되고. 독립운동 정당이라는 것이 다른 정당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독립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되찾고서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걸 이제 강령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정당 많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외울 수 없을 정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많습니다. 근데 그냥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통합을 추구합니다. 좌우 통합. 근데 이렇게 나눠 있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에서 니네 이렇게 전쟁통에 나와서 싸우면 안 된다. 합쳐라. 그래야지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겠다. 해서 7당 통일회에서 모입니다. 조금 좌클릭 더 되신 분들, 이른바 좌클릭 더 되신 분들이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청년 전의동맹, 아무래도 전의 막 이러니까 좀 앞서 나가시는 분들 같죠. 이분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탈퇴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념도 다르지만은 이게 합치면은 자기네들 단체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명칭은 살려놓고 합칠래, 아니면 단체 명칭 없애고 합칠래, 이거 갖고 싸우시거든요. 근데 단체 명칭 없애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세력이 약하니까 단체 명칭 없이는 합치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렬되는데 요걸 보고 일제 식민 상한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네, 그 와중에도 뭐 권력 다툼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그러니까 당파성.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싸우는 거 여러분들 싸운다고 뉴스에서 맨날 싸우는 모습만 틀어주니까 싸운다 그러는데 싸우는 게 당연하게 그분들 직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데 네. 정말 우리 설전이죠, 설전. 국민들을 위한 그렇죠. 제가 그 말씀 싸움이면 좋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거가 자기의 당 이익을 위한 싸움이지 진짜 국민들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게 제일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였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의 의정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밑바탕에 깔린 것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구나. 독립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른 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처럼 비추는 거지. 그래서 뉴스에서 좀 잘 찍어갖고 보도를 좀 잘해주면은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싸우는 것도 잘 찍을 수가 있나요? 예. 네. 잘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조시는 것도 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어도 정당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국사 시간에 외우라 그러니까 배동 선생님 제일 싫어하셨다고 하잖아요. 외우라고 하니까 싸우는 걸로 비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40년 이제 중경에 정착되면서 아까 안정화를 좀 찾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착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도체제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은 집단 지도체제라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모여갖고 회의에서 그냥 정부의 정책 사항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40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하겠다. 해서 또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27년에 만들었던 헌법을 40년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단일 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주석이 누구? 맞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명실상부하게 김구 선생이 당, 정, 군의 최고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 체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임시의정원 제도는 좀 약화가 되겠죠. 전시 체제니까, 비상 체제니까, 더군다나 독립운동 시기니까 조금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좌익 진영도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군사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조선 의용대가 한국 광복군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치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정치 통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임시의정원.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거죠. 23명의 의원을 선출을 하고 기존의 23명 합쳐서 정원 51명 중에서 46명 최고의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도서관 대출대 앞에 가면 이 사진이 이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저 위에 보면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 일동 기념 촬영. 한국 독립당이 여당, 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야당, 나머지 야당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네. 요때 처음으로 이제 다당제라는 게 생겨나게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또 의원 수는 몇 대 몇이었어요? 이렇게 반반. 예. 이렇게. 그리고 제일 먼저 나서게 되는 게 여야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나서게 되는데 한국 광복군 행동 국외 준송 취소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광복군 행동 국외 준승 써 있거든요. 네. 국외 준승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한국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창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부대죠. 무장부대인데 남의 나라 땅에서 중국 땅에서 창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광복군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9개 규정들입니다. 저 규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본공군하고 전투가 벌어져도 국경을 넘어서 국내로 진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중국 군사위원회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 이게 광복군이 전선에 나가서 싸우려고 해도 마음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 규정에 의해서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중국 군들이 한국 광복군에 파견을 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우리가 작전을 수행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그래서 저 규약 폐지를 하기 위해서 임시의정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국 국민당 측과 협상을 해서 폐지에 나서게 됩니다. 어렵게 노력을 해서 1900 해방을 앞둔 1년 전 44년 8월에 저 국외 준승을 취소를 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뭐 여야가 없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이뤄냈네요. 네.
그러면서도 남의 나라 땅에서 그래도 무장부대를 인정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어느 나라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여기서 군대 좀 창설하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조선의용대도 만들었죠. 광복군도 창설을 했습니다. 그 총뿌리가 어디로 향할지도 모르는데 이 대국정전제에서 이렇게 해주고 자금까지 지원해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포상도 했습니다. 손문, 장계석, 송미령 이런 분들. 중국 분들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들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와하고 야가 의견이 갈려서 싸운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강령 고치는 문제. 왜 조수왕 선생 그 당시 한국독립당 소속이었으니까요. 여당 니네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해방 후 광복 후 세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당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와 야가 합의해서 하자. 그래서 건국강령 수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의정원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헌법을 고치자.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또 지도체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 인사들도 이제 장관 좀 시켜달라. 그것들 때문에 네. 선생님 그러면 야당 말고 여당에서만 이 행정부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독식했나요? 그렇게 했죠. 40년까지만 하더라도. 요 44년도에 대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된 게 1944년 10월에 대한민국 임시의원 헌장 개헌한 여야가 합의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 한국독립당 8석, 민족혁명당 4석, 기타 소당 각 1석. 연립정부 구성하는 거죠. 신기하죠? 요사랑 비슷한 게.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써온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의정원 문서들 있죠? 자료에서 다 베껴온 겁니다. 국무위원 수를 14인으로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한국독립당에서만 차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도체제도 개편을 해서 주석 김구성이죠. 부주석은 민족혁명당 출신의 김규식. 그래서 최고 권력도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통일된 모습으로 광복을 맞이했다는 게 오늘 이 시간 수업을 듣고 기억을 하나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임시의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고요? 4가지. 의원, 의장, 위원회, 비서구 이렇게 하고 독립운동 정당이 지금 현재의 정당 정치와 비슷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여야로 나눠서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통합을 추구했다. 일제 식민사관에 놀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배동성 씨는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아, 저렇게 여야가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정말 이렇게 국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통일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그 원동력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치열함이 있었다는 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여야가 있었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독립운동만 했겠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안에서 헌법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어요. 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때 물론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 있었지만 그때 운영했던 방식과 또 지금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아서 100년 전이라고 지금의 운영하는 방식이 또 비슷하다는 점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덕원 씨는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여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해보게 됐어요. 특히 또 임시의정원이나 임시정부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과 원리가 똑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사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제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좀 중요한 그 원초적인 그 줄기세포 같은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역사도 공부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2배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제대로 느낀 건 뭐냐면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아마 지금의 국회의원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왜 싸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세 분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습니까? 마무리를 저보다 더 정리해 주셨어요. 뿌듯합니다 오늘. 네. 그렇군요. 예. 아비갈 씨는 처음에 병철 순대 사주신 날 말씀 굉장히 기대했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저 정도면 이제 충분히 순대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근데 햄버거는 먹을 수 있게. 네, 그럼요. 네. 오늘 정말 강의 좋았고요. 네. 제가 약속대로 직원들 몇 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땡땡 150명. 네? 150명. 아, 그렇게 많아요? 박사님 밑으로만 직계 이렇게 위아래 다. 네. 오늘 출연료보다 훨씬 그게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섣부르게 말씀하시는 걱정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이재호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형 선생께서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분열해 있는 것은 소위 지도자뿐이요 민중은 통일돼 있습니다. 심부름꾼인 지도자들이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분열만 일삼으면 주인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생각해도 울림이 있는 말인데요. 우리 국민이나 지도자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Yeah.